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머리 위의 나무들 사이로 비쳐드는 밝은 아침 햇살에 스칼렛은 눈을 떴다. 잠깐 동안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서 몸이 뻐근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태양은 눈부셨고 그녀가 누운 마차 바닥의 널빤지가 딱딱하게 베겼으며 다리에는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다. 일어나려다 보니 다리 위의 무거운 것은 그녀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웨이드였다. 멜라니의 맨발이 거의 그녀의 눈앞에 있었으며 마차 좌석 밑에서는 프리시가 검은 고양이처럼 몸을 구부리고 자고 있었고 그녀와 웨이드 사이에는 갓난아이가 끼어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고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북군 병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숨어있던 곳은 밤사이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레트의 발소리가 사라져버린 뒤의 악몽과 같은 여행길, 끝없는 밤, 덜커덩거리며 달리던 수레바퀴와 자갈로 가득 찬 검은 길, 마차 바퀴가 미끄러져 빠진 길 양쪽의 깊은 도랑, 그녀와 프리시가 두려움에 떨며 죽을 힘을 다하여 바퀴를 도랑에서 밀어 올렸던 일 등 그녀는 얼마나 여러 번 군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른 채 들판이나 숲속으로 가지 않으려는 말을 억지로 몰아댔던가를 몸서리치면서 회상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 웨이드의 딸꾹질 때문에 군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까봐 얼마나 걱정했던가. 아, 군인들이 말소리도 내지 않고 유령처럼 지나간 저 어두운 거리, 오직 들리는 것이라곤 부드러운 흙을 밟는 조용한 발소리와 희미하게 덜그럭거리는 마구소리와 졸라맨 가죽띠가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지친 말이 갑자기 멈추어서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둠 속을 기병대와 포차가 달려 지나갔을 때의 그 끔찍한 순간, 그녀는 너무 가까이 있었으므로 거의 그들을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군인들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냄새까지 맡을 수가 있었다. 드디어 그들이 라프앤드 레디에 가까워졌을 때 리 장군의 후위 부대 중 마지막 부대가 후퇴 명령을 기다리며 야영하고 있는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1마일가량 경작지를 지나 우회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환히 알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좁은 집마차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찾게 되자 이번에는 말이 바퀴 자국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와 프리시가 아무리 고삐를 잡아 끌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귀를 끌고 녹초가 되어 마차 뒤로 기어들어가 아픈 다리를 뻗었다. 그리고 졸려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멜라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간청하는 듯이 부탁하는 가냘픈 목소리였다. 스칼렛, 물 좀 마실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들고 말았다. 이윽고 아침이 되었다. 세상은 조용하고 화창하고 녹음이 짙었으며 군데군데 햇빛으로 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군인들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났다. 뼈마디가 쑤시고 경련이 일었다. 린네르시트와 가장 부드러운 깃털 침대가 아니면 결코 편한 잠을 잘 수 없었던 스칼렛 오하라가 들릴하는 여자들처럼 딱딱한 널빤지 위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그녀는 아주 이상했다. 그녀는 햇빛에 눈을 깜빡거리면서 멜라니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숨을 헐떡거렸다. 멜라니는 너무나 조용하고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그녀가 죽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멜라니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인 얼굴에다 흐트러진 검은 머리가 뒤엉켜 마치 죽은 노파처럼 보였다. 그때 스칼렛은 그녀가 가는 숨을 쉬느라 가슴을 조금씩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었으며 멜라니도 간밤에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칼렛은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분명히 어떤 집 앞들의 우거진 나무 밑에서 그날 밤을 지냈던 것이다. 모래와 자갈이 깔린 마찻길이 눈앞에 쭉 뻗었다가 삽목 가로수길 아래로 꾸불꾸불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 멜로리의 농장이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며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하지만 죽음과 같은 고요만이 농장을 내리덮고 있었다. 말발굽과 수레바퀴와 군화에 짓밟혀 관목들과 잔디밭이 모두 엉망이 되었고 흙까지 파헤쳐져 맨 땅이 드러나 있었다. 집 쪽을 바라보니 눈에 비친 것은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옛날의 그 흰 판자벽으로 된 집이 아니라 시커멓게 그을린 장방형의 화강암 주춧돌과 숲같은 나뭇잎 사이로 우뚝 서 있는 연기로 얼룩이진 두 개의 높은 굴뚝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깊고 몸서리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테라도 이처럼 죽은 것 같이 잠잠하기만 할까?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 하고 그녀는 얼른 자신에게 말했다. 나 자신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 무서워질 뿐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심장은 무섭게 구동쳤다. 그 고동 하나하나가 고향으로 서둘러라 하고 외쳐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또다시 집을 향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먼저 먹을 것과 물, 특히 물을 찾아야만 한다. 그녀는 프리시를 흔들어 깨웠다. 프리시는 눈동자를 굴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고 머니, 스칼렛 아씨. 저는 천당에 가기 전에는 다신 깨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너는 천당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고 스칼렛은 말하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축축했고 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온몸이 더럽고 끈적거렸으며 악취가 나는 것 같았다. 옷을 입고 잠을 잤기 때문에 옷은 온통 구겨져 있었다. 이렇게 심하게 지치고 몸이 쿡쿡 쑤시는 것은 처음이었다. 간밤에 익숙치 않은 힘을 썼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근육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멜라니를 내려다보니 그녀는 검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은 열 때문에 빛이 나는 병든 눈이었고 눈 밑에는 축 늘어진 검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바싹 마른 입술을 열어 애원하듯이 속삭였다. 물 좀 주세요. 일어나라 프리시 하고 스칼렛은 명령했다.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어오자. 하지만 스칼렛 아씨,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누군가 죽어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만일 내가 마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너를 귀신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하고 말하며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스칼렛은 절뚝거리며 마차에서 내렸다. 그때 그녀는 말 생각을 했다. 오 하느님, 만일 말이 밤사이에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지? 그녀가 마구를 풀어주었을 때 말은 곧 죽을 것처럼 보였었다. 그녀가 얼른 마차를 돌아 뛰어가 보니 말은 옆으로 누워 있었다. 만일 말이 죽었다면 그녀는 신을 저주하고 그녀 또한 죽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성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했었다.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었던 것이다. 그 사람의 심정을 지금 그녀는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말은 살아있었다. 힘겹게 숨을 쉬면서 병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아직은 살아있었다. 그렇다. 물을 먹여주면 조금 기운이 날 것이다. 프리시는 신음소리를 내며 마지못해 마차에서 내려서는 쭈뼛쭈뼛하면서 스칼렛을 따라 가로수길을 올라갔다. 폐허가 된 저택 뒤쪽의 흰 칠을 한 노예 숙사는 가지를 쏙 내밀고 있는 나무들 아래 조용히 버려져 있었다. 그 숙사와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주춧돌 사이에서 그들은 우물을 발견했다. 우물의 지붕도 남아있었고 우물 밑으로는 두레박이 매달려 있었다. 줄을 잡아당기자 차갑게 반짝이는 물을 담은 두레박이 어두운 우물 속에서 나타났다. 스칼렛은 그것을 입 쪽으로 기울여 온몸이 물에 젖을 만큼 질질 흘리면서 꿀꺽꿀꺽 소리내어 마셨다. 아이고 저도 목말라요 스칼렛 아씨 하고 프리시가 안달을 하는 바람에
비로소 스칼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줄을 끌어서 두레박을 마차로 가져가 모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 말에게도 먹여줘라. 멜라니는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도 될까? 갓난아이가 굶어 죽겠구나. 하지만 스칼렛 아씨, 멜라니 아씨는 젖이 안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오지 않을 거려. 내가 어떻게 하니? 저는 멜라니 아씨 같은 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제발 내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마라. 어제 해산 때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니? 어서 서둘러라. 나는 먹을 것을 찾아올 테니. 스칼렛은 여기저기 찾아다닌 끝에 간신히 과수원에서 사과 몇 개를 발견했다. 병사들이 그녀보다 먼저 이곳에 들렀기 때문에 나무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가 땅바닥에서 주운 것은 거의 썩어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골라 스커트에 담은 다음 잔돌이 구두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마차로 돌아왔다. 어째서 간밤에 좀 더 튼튼한 구두로 바꿔 신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물론 그녀는 레트가 그것들을 다 챙기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레트. 그 이름만 떠올려도 역겨워서 그녀는 땅에 침을 뱉었다. 너무나도 미운 녀석이다. 비열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런데 길바닥에 서서 그에게 키스를 허락하다니. 그리고 그녀도 조금은 그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어젯밤에는 아마도 미쳤었는가 보다. 너무나 치사한 녀석이다. 그녀는 돌아오자 사과를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마차 뒤에 던졌다. 말은 이제 일어서 있으나 물을 먹여주어도 기운을 차릴 것 같지 않았다. 낮에 보니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형편없어 보였다. 허리뼈는 늙은 소의 그것처럼 툭 붉어져 있었고 갈비뼈는 빨랫판처럼 드러나 있었으며 등은 상처투성이었다. 마구를 달 때에도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녀는 제갈을 말의 입에 물렸을 때 이가 죄다 빠져있는 걸 알았다. 무척 나이를 먹은 말이었던 것이다. 레트는 말을 훔칠 때 왜 좀 더 좋은 말을 훔치지 못했을까? 그녀는 마차에 올라앉아 호두나무 가지로 말 등을 채찍질했다. 말은 헐떡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거리로 나왔을 때에는 너무 느리게 걸어서 그녀는 이럴 바엔 차라리 걷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성가시게 하는 멜라니와 웨이드 그리고 아기와 프리시만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다. 뛰어갔을 것이다. 테라와 어머니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이 길을 한 걸음에 뛰어갔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집에서 15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늙은 말이 속도로는 하루 종일이 걸릴 것이다. 자주 멈추어서 말을 쉬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그녀는 이글이글 타고 있는 황토길을 내려다보았다. 포차 바퀴와 부상병 운반차가 그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깊은 바퀴 자국이 패여 있었다. 테라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지 엘렌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알려면 앞으로 몇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이 타는 듯한 9월의 햇살 아래에서 여행을 끝마치려면 몇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녀는 햇빛 때문에 병든 눈을 감고 누워있는 멜라니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자기의 모자끈을 풀어서 그것을 프리시에게 던져주었다. 그것을 멜라니 아씨 얼굴에 덮어드려라. 눈이 부시는 것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맨머리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해가 질 때쯤이면 나는 메추리알처럼 주근깨 투성이가 되겠구나. 지금까지 그녀는 모자나 베일을 쓰지 않고 햇볕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포동포동한 흰 손에 장갑도 끼지 않고 고삐를 잡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초주검이 된 마리끈은 다 부서져가는 마차에 앉아 온몸을 햇빛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먼지투성이, 땀투성이가 되어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황폐한 땅을 달팽이처럼 느릿느릿하게 나아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았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었건만. 애틀랜타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
조지아는 결코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녀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넉 달 전에 북서쪽 하늘에 나타난 작은 구름은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사납게 몰아치는 회오리바람이 되어 그녀의 세계를 휩쓸어갔고 그녀를 안전한 생활에서 끄집어내어 이 적막하고 을씨년스러운 황야의 한복판에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테라는 아직 무사한가? 아니면 테라 역시 조지아를 휩쓸어버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을까? 그녀는 지친 말의 등에 채찍질을 했다. 말이 걸을 때마다 바퀴가 비트적거리는 대로 모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거리면서 갔다. 사방에는 죽음이 감돌고 있었다. 추억이 깃든 밭이나 숲의 나무들은 늦은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적막하고 푸르렀지만 이 세상 같지 않은 그 적막함이 스칼렛에게 으스스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날 지나오면서 본 인기척 없는 탄흔투성이의 집이며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은 자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황량한 굴뚝 하나하나가 더욱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지난밤 이후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파리가 잔뜩 꿰고 퉁퉁 부어서 길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송장이나 죽은 말이며 노새 따위는 많이 보아왔지만 살아있는 것은 전혀 만나지 못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가축의 울음소리도 없었거니와 작은 새의 쥐저김도 없었고 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도 없었다. 이 죽음과 같은 적막을 깨는 것은 오직 지쳐버린 말 발굽 소리와 갓난아이의 가냘픈 울음소리뿐이었다. 이 근처 일대가 어떤 무서운 요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아니, 그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것은 단말마의 고통이 지나간 다음 다시 아름답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 정답고 그리운 어머니의 죽은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자 스칼렛은 마음이 으스스했다. 옛부터 낯이 익은 숲에는 망령들이 들끓고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존스보로 근처의 전투에서는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설핏해진 저녁 햇빛이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는 가지 사이로 새드는 이 을씨년스런 숲속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적이고 아군이고 피와 빨간 흙먼지로 멀어버린 눈, 흐릿한 무서운 눈으로 거의 부서진 집마차를 타고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엘렌한테로 갈 수만 있다면, 신의 기적으로 테라가 아직 무사히 있어준다면, 그리고 긴 가로수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다정하고 친절한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마음속의 공포를 쫓아주는 어머니의 부드럽고 든든한 손을 잡고 엘렌의 스커트에 매달려서 거기에다 얼굴을 파묻을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멜라니와 갓난아이를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히 해라 하고 말하고 나서 모든 망령이나 공포를 모조리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앓고 계신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스칼렛은 지친 말 엉덩이에 채찍질을 했다. 더욱 서둘러야 했다. 지루하고 더운 하루, 끝없는 길을 간신히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머지않아 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또 이 황폐 속에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 그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녀는 물집투성이인 손으로 고삐를 단단히 움켜잡고 말의 등을 사정없이 채찍질했다. 그때마다 팔이 얼얼하게 아팠다. 테라 농장과 엘렌의 다정한 품속에서 젊은 그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여러 가지 짐, 죽어가는 여자, 약하디 약한 갓난아이, 허기져서 우는 그녀의 어린 아들, 겁에 질린 검둥이 계집애 등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홀가분할까. 이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녀의 등을 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미 용기와 힘을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도 극도로 지친 말은 채찍이나 고삐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조그만 돌멩이에라도 걸리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처럼
무거운 다리를 끌며 비틀거렸다. 그러나 저녁 어스름이 닥칠 무렵 긴 여행도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집마차가 다니는 오솔길을 꺾어들어 큰 길로 나섰던 것이다. 이제 테라까지는 고작 1마일이다. 맥킨토시 댁의 소유지 경계를 이루는 고강나무 산 울타리가 희미하게 검은 그림자를 보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도로에서 앵거스 맥킨토시 노인 집으로 통하는 떡갈나무 가로수 앞에서 스칼렛은 고삐를 당겼다. 그리고 짙어가는 어스름 속을 두 줄로 늘어선 노목 사이로 내다보았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캄캄했다. 저택 안에도 노예 숙사에도 전혀 불빛은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 공포의 하루 동안에 눈에 익을 만큼 보아온 삭막한 풍경을 거기에서도 또한 희미하게 보았다. 두 개의 높은 굴뚝이 마치 거대한 묘석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2층 위에 솟아 있었고 부서진 어두운 창문들이 움직이지 않는 장님의 눈처럼 벽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여보세요? 하고 그녀는 목청껏 외쳤다. 여보세요? 프리시는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그녀에게 매달렸다. 돌아보니 프리시는 누나를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스칼렛 아씨. 제발 다시는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프리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떤 놈이 대답을 하며 달려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스칼렛도 흠칫하면서 생각했다. 그렇지. 이 계집애의 말이 옳아.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잖아. 그녀는 고삐를 살짝 때려 말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맥킨토시 농장의 황폐한 모습은 지금까지 그녀의 가슴속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다. 그것도 그날 보아온 모든 농장과 마찬가지로 불질러지고 폐허가 되어 황량하기만 했다. 테라는 저기 진격해간 길목을 끼고 겨우 반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틀림없이 테라도 똑같은 운명에 빠져 있을 것이다. 벽돌은 불타 그을고 지붕도 없는 벽 너머로 별은 반짝이고 엘렌도 제랄드도 동생들도 마미도 검둥이들도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을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그리고 여기와 똑같이 을씨년스런 침묵이 모든 것을 휩싸고 있을 것이다. 왜 그녀는 모든 상식에서 벗어나 멜란이나 갓나나이까지 데리고 이런 헛고생을 한단 말인가. 온종일 타는 듯한 태양과 삐걱거리는 마차에 시달린 끝에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한 테라의 폐허에서 죽을 바에야 애틀랜타에서 죽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애슐리는 멜라니의 뒷바라지를 그녀에게 부탁하고 갔다. 그 사람의 뒤를 돌봐주십시오. 아,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던 그 아름다운 날이요. 그 사람을 돌봐주겠지요? 약속해 주시오. 그리고 그녀는 약속했다. 애슐리가 없는 현재로선 이중의 속박이 될 그런 약속을. 그녀는 어째서 그렇게 가볍게 맹세하고 말았던가. 극도로 지쳐있으면서도 그녀는 역시 멜라니를 미워했고 점점 더 가냘퍼져 가면서 정적을 깨는 멜라니의 아기 울음소리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약속한 이상 웨이드나 프리시가 그녀에게 딸려있는 것처럼 멜라니와 그 갓난아이 또한 그녀에게 딸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과 숨이 붙어있는 한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마음만 먹는다면 멜라니를 병원에 내던지고 두 사람을 애틀랜타에 남겨둔 채 도망쳐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짓을 하면 그녀는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지 간에 정말이지 애슐리를 볼 낯이 없게 된다. 그의 아내와 자식을 낯선 사람들 속에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어떻게 그에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 애슐리. 그녀가 그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무서운 밤길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살아서 록 아일랜드의 감방에 누워 그녀를 생각해주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몇 달 전에 천연두로 죽어버려 수백 명의 남군 병사들과 함께 어딘가 긴 도랑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까? 바로 그때 가까운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바람에 스칼렛의 긴장된 신경은 하마터면 툭 끊어질 뻔했다.
프리시는 요란한 비명을 지르면서 갓난아이를 덮치며 마차 널빤지에 엎드렸다. 멜라니는 갓난아이를 찾는 듯한 손짓을 하며 보일 듯 말 듯하게 몸을 꿈틀거렸고, 웨이드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움츠리고 있었다. 이윽고 바로 옆에서 풀을 밟는 육중한 발굽소리와 나직한 신음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렸다. 아니, 염소 아니야? 하고 스칼렛은 말했으나 목소리는 무서움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정신 좀 차려라, 프리씨. 갓난아이가 터지겠구나. 너 때문에 멜라니아 씨와 웨이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귀신이에요. 하고 얼굴을 널빤지에 틀어박으면서 프리씨는 신음소리를 냈다. 스칼렛은 침착하게 돌아보며 채찍 대용으로 쓰는 나뭇가지를 프리씨의 등에 내리쳤다. 무서운 나머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고 힘이 약해지려 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의 겁먹은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줄 수가 없었다. 똑바로 앉아, 멍청이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자꾸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으면 이 나뭇가지로 후려칠 테다. 프리시는 날카롭게 외치면서 얼굴을 들더니 겁먹은 모습으로 집마차 밖을 내다보았다. 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붉고 흰 얼룩배기 암소였는데 공포에 찬 커다란 눈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소는 입을 벌리더니 아픔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울었다. 다친 데라도 있는 게 아닐까?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아마 저 집 울어서 괴로워하는가 봐요. 하고 얼마간 기운을 차린 프리시가 말했다. 이건 틀림없이 맥킨토시 나리댁 소일 겁니다. 검둥이가 숲에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북군이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소를 데리고 가자. 하고 스칼렛은 당장에 결정했다. 그렇게 하면 갓난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짤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소를 데리고 가지요, 스칼렛 아씨?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젖을 갓 짜내고 나서도 애를 먹이는데 지금은 저렇게 젖통이 커다랗게 불어있는 거려. 그래서 저런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거든. 내 패티코트를 벗어라. 그리고 그걸 찢어서 끈을 만들어 소를 뒷마차 뒤에 붙들어 매라. 스칼렛 아씨, 저는 벌써 한 달 동안이나 패티코트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소 같은 것은 다뤄본 일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스칼렛은 고삐를 놓고 자기의 스커트를 걷어올렸다. 그 밑에 입고 있는 레이스 장식이 달린 패티코트는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중에서 단 하나 남은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유일하게 깊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가 허리끈을 풀자 패티코트가 발등으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보드라운 린네르의 주름을 두 손으로 잡아 훑었다. 이 린네르와 레이스는 레트가 마지막 밀수의 봉쇄를 돌파하면서 낫소에서 선물로 가져다 준 것으로 그녀는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그것을 패티코트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미련 없이 그 아랫단을 집어들더니 한 끝을 입에 물고 힘껏 잡아당겨 죽 찢었다. 그렇게 해서 가느다란 끈을 몇 가닥 만들었다. 그리고 끝과 끝을 이어 한 가닥으로 만들었으나 물집이 터져 피가 밴 손가락은 너무 피로해서 기운 없이 떨리고 있었다. 이걸 쇠뿔에 걸어라 하고 그녀는 명령했으나 프리시는 꽁무니를 빼었다. 저는 소가 무서워요, 스칼렛 아씨. 지금까지 한 번도 소 같은 걸 다룬 적이 없어요. 저는 들일을 하는 검둥이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일하는 검둥이에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검둥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너를 샀다는 거다. 하고 스칼렛은 느리게 말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다. 팔이 낫기만 하면 이 채찍이 끊어지도록 실컷 때려줄 테니까 잘 알아둬라. 그때 문득 그녀는 지금 자기가 검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말을 쓰면 어머니가 아마 매우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리시는 눈알을 굴리면서 처음에는 주인의 굳어진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는 슬픈 듯이 신음하고 있는 암소를 보았다. 그렇게 비교해보아 아무래도 스칼렛 쪽이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집마차 한쪽에 눌어붙어서 끝끝내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스칼렛은 몸을 꼿꼿이 펴고서 마부석에서 내렸다.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욱신욱신 쑤셨다. 암소가 무서운 것은 프리시뿐만이 아니었다. 스칼렛 역시 무서운 것이다. 평소에도 아무리 온순한 암소라도 그녀는 왠지 싫었다.
그러나 이렇듯 엄청난 공포가 때를 지어 한꺼번에 달려들면 조그만 무서움 따위는 돌볼 겨를이 없어진다. 다행히도 암소는 몹시 유순했다. 암소는 괴로운 나머지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모양으로 그녀가 패티코트로 만든 끈의 한쪽 끝을 뿔에 걸어도 조금도 무서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끈의 한쪽 끝을 말을 잘 듣지 않는 손가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단단히 마차 뒤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마부석으로 되돌아가려 하자 격심한 피로가 밀어닥쳐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마차의 가로대를 잡고 몸을 버티었다. 그때 멜라니가 눈을 뜨고 곁에 서 있는 스칼렛을 보더니 속삭였다. 언니,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집? 그 말을 듣자 뜨거운 눈물이 스칼렛의 눈에 왈칵 솟구쳤다. 집 같은 것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그리고 자기들이 이 미칠 듯이 황폐한 세계에 남겨지고 말았다는 것도 멜라니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직 다 못 왔어요. 하고 스칼렛은 꽉 막힌 목소리로 될 수 있는 한 다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인젠 금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암소를 발견했으니까 곧 멜라니와 아기에게 우유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가엾은 아가야. 하고 멜라니는 속삭였다. 그녀의 한 손이 갓난아이 쪽으로 힘없이 뻗다가 곧 다시 털썩하고 떨어졌다. 스칼렛은 마부석으로 기어오르기 위해 온몸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간신히 마부석으로 올라가서 고삐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이 기진맥진한 듯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을 뿐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스칼렛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이렇게 지친 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하느님이 부디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만일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어쨌든 집은 바로 지척인 것이다. 이제 4분의 1마일만 더 끌어다 주고 나선 그 다음은 꿀채를 매단 채 뻗어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가까스로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마다 마차는 삐걱거렸고 암소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청승맞은 울음소리에 짜증이 난 스칼렛은 마차를 세우고 암소를 놓아줘 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만약 테라에 아무도 없다면 암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젖을 짜는 일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할 수 있다 해도 암소는 분명히 아픈 젖을 건드리는 사람을 걷어차 버릴 것이다. 하지만 일단 암소를 얻은 이상 그것을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 그녀의 소유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완만한 언덕 아래에 이르자 스칼렛은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언덕을 넘으면 드디어 테라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렇게 늙은 말로는 도저히 이 언덕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그녀가 암마를 타고 경쾌하게 달렸을 무렵에는 이곳을 언제나 완만한 경사지로밖에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너무 가파르고 험하기만 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 늙은 말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맥이 풀려 마차에서 내려서는 말 고삐를 잡았다. 프리시, 내려라. 그녀는 명령했다. 웨이드도 데리고 내려라. 업든지 걷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아기는 멜라니 아씨에게 맡겨두고. 웨이드는 갑자기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무서워, 무서워, 웨이드는 무서워 하고 울면서 말하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스칼렛 아씨, 전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이 부르터서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웨이드 도련님과 제가 탄다고 해도 그리 무거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려. 말 안 들으면 끌어내릴 테다. 그리고 너만 어둠 속에 내버리고 갈 테다. 자, 빨리. 길 양편에 늘어선 시커먼 나무들. 만일 진마차의 은신처 속에서 나오면 당장이라도 불쑥불쑥 손을 내밀어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나뭇가지들을 흘깃흘깃 곁눈질하면서 프리시는 처량하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멜라니 옆에 놓더니 간신히 기어 땅에 내려서서는 손을 내밀어 웨이드를 안아내렸다. 웨이드는 프리시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울리지 좀 마라. 참을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면서 말고삐를 잡고 스칼렛은 강제로 말을 걷게 했다. 얌전히 있어야 해, 웨이드. 이제 그만 울어. 말 안 들으면 그리로 가서 때려줄 테다. 어두운 길에서 심하게 복사뼈를 삔 그녀는 몹시 성을 내며 왜 하느님은 어린애 같은 것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린애란 울기만 하는 쓸모없는 골칫거리고 언제든지 남의 방해만 되는 존재가 아닌가. 너무 지쳐 녹초가 된 그녀에게는 프리시의 손에 매달려 코를 훌쩍거리며 걸어가는 겁에 질린 어린애를 동정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어린애를 낳았다고 하는 번거로움과 왜 하필이면 찰스 해밀턴 따위와 결혼했을까 하는 의아함만이 피로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스칼렛 아씨 하고 프리시가 그녀의 팔을 잡고 소곤거렸다. 테라로는 가지 말아요. 가보았자 아무도 없을 것이 뻔해요. 모두들 어디론가 가버렸을 거예요. 죽어버렸을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엄마도 다른 사람도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발끈해서 붙잡고 있는 프리시의 손가락을 매정하게 뿌리쳤다. 그럼 웨이드를 이리다오.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라도 여기 앉아있거라. 싫어요. 싫어요. 그럼 입을 다물고 있어. 어쩌면 이 말은 이다지도 느리단 말인가. 침을 흘리고 있는 말의 입에서 축축한 것이 그녀의 손에 흘러 떨어졌다. 문득 전에 레트와 함께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뒷구절은 생각나지 않았다. 괴롭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이젠 며칠 뿐이라오. 이젠 몇 걸음 뿐이라오. 하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거듭 흥얼거렸다. 괴롭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이젠 몇 걸음 뿐이라오. 언덕 꼭대기에 이르자 테라의 떡갈나무 숲이 저물어가는 하늘에 거무스름하게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스칼렛은 어딘가 불빛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얼른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불빛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없어져 버렸구나 하고 그녀는 납덩이 같은 차가움을 가슴에 싸늘하게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그녀는 말머리를 마찻길로 돌렸다. 머리 위에 얼기설기 얽힌 삽목의 나뭇가지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캄캄한 삽목의 긴 터널 너머로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앞쪽을 살폈다.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과연 본 것이었을까? 혹은 필요한 눈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테라 저택의 흰 벽돌이 어둠 속에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그리운 흰 벽, 커튼이 펄럭거리는 창문, 널찍한 현관. 아, 그것들은 모두 옛날 그대로 어둠에 쌓인 채 거기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둠에게도 인정은 있어서 맥킨토시 댁의 저택과 같은 참담한 잔해를 감춰주고 있는 것일까? 가로수길은 마치 몇 마일이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재갈을 잡히고 기특하게도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말의 발길은 더욱더 느려졌다. 그녀의 눈은 열심히 어둠 속을 살폈다. 지붕은 그대로의 모양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곳에도 사정을 두지 않는 전쟁은 500년이라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테라의 저택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테라만이 아무 탈 없이 남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윽고 흐릿한 윤곽이 차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의 걸음을 재촉했다. 어둠이 저쪽에 흰 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것은 조금도 연기로 그을려 있지 않았다. 테라는 전쟁의 재난을 모면했구나. 그리운 우리 집. 그녀는 고삐를 떨어뜨리고 그 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마지막 대여섯 걸음을 단숨에 달려갔다. 그때 그녀는 문득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현관 베란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층계의 맨 위에 환영처럼 서 있었다. 테라는 무인지경은 아니었다. 누군가 집에 있었다. 환희의 벅찬 부르짖음이 그녀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대로 목구멍에서 사그라지고 말았다. 저택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사람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일까? 테라는 본래의 모습대로 서 있었다. 하지만 파괴된 이 근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적에 쌓여 있는 것이다. 드디어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뻣뻣하게 천천히 층계를 내려왔다. 아버지세요? 정말 아버지일까 의심하면서 그녀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저예요. 스칼렛이에요. 제가 돌아왔어요. 제랄드는 불편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몽유병자처럼 묵묵히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곁으로 가까이 오더니 그녀 또한 꿈속의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망연한 태도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을 뻗쳐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스칼렛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악몽에서 아직 깨나지 않은 것처럼 떨고 있었다. 아가야 하고 그는 가까스로 말했다. 아가야. 그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웬일이실까? 형편없이 늙으셨구나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제랄드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에는 평소에 씩씩했던 제랄드의 활기에 찬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는 눈에는 조그마한 웨이드의 눈에 떠오르는 것과 아주 비슷한 공포에 질린 빛이 어려 있었다.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짓눌린 조그마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공포가 어둠 속에서 달려들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저 뻣뻣이 서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많은 의문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막혀버리고 말았다. 가냘픈 울음소리가 마차 쪽에서 또다시 들려왔다. 그러자 제랄드는 기운을 내어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멜라니와 그녀의 아기예요. 하고 스칼렛은 얼른 속삭였다. 멜라니는 건강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제랄드는 그녀의 팔에서 손을 떼고는 어깨를 쭉 폈다. 그리고 천천히 마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니 일찍이 테라 농장의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던 모습이 역력히 엿보였다. 그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말했다. 멜라니로구나. 멜라니의 목소리는 중얼거리는 듯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멜라니, 여기가 내 집이다. 12 오크스는 불타버렸단다. 넌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한다. 멜라니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스칼렛은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우선 당장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먼저 멜라니와 갓난아이를 푹신한 침대에 눕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도 해줘야 했다. 멜라니를 안아다 줘야겠어요. 멜라니는 걷질 못해요. 그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면서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동굴 같은 홀에서 나타났다. 포크가 계단을 뛰어내려온 것이다. 스칼렛 아씨, 스칼렛 아씨 하고 그가 외쳤다. 스칼렛은 포크의 팔을 잡았다. 포크, 테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크. 벽돌이나 시원한 복도만큼 그리웠던 포크.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고 외치면서 포크는 어색하게 그녀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포크의 눈물이 자기 팔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프리시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띄엄띄엄 중얼거렸다. 포크, 포크. 어른들의 소리에 용기를 얻어 웨이드도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웨이드는 목이 마르단 말이야. 스칼렛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저주시켰다. 멜라니 아씨와 아기가 마차 속에 있어. 포크, 조심해서 멜라니 아씨를 2층 객실에다 모셔다 드려. 프리시, 너는 아기하고 웨이드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웨이드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포크, 마미는 있어? 내가 볼 일이 있다고 전해줘. 그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눌려서 포크는 집마차로 다가가 뒷좌석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가 오랫동안 누워있던 깃털 이불에서 그녀를 반쯤 일으키자 멜라니는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포크의 힘센 팔이 그녀를 들어올리자 그의 어깨에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머리를 기대었다. 프리시는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웨이드의 손목을 잡고 포크의 뒤를 따라 넓은 층계를 올라가 현관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스칼렛이 피가 밴 손가락은 계속해서 아버지 손을 찾았다. 모두 회복되었나요, 아버지? 동생들은 거의 나았단다. 그들은 침묵에 빠졌다.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너무도 두려운 생각이 그 침묵 속에서 솟구쳤다. 그녀로서는 도저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번씩 마른 침을 삼켰지만 목구멍은 곧 말라붙어 벌릴 수가 없었다. 이것이 테라의 침묵이라는 이 무서운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일까? 그녀의 마음속의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제랄드가 말했다. 내 어머니는... 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다. 현관은 넓고 어두웠지만 내부의 구조는 마치 자기의 마음속처럼 환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팔에 단단히 자기의 팔을 엮고 그녀는 주저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며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총가며 짐승의 발톱처럼 다리가 삐죽이 나와 있는 헌 그릇장 따위를 피하면서 그녀는 집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어머니 엘렌이 늘 앉아서 끊임없이 계산장부를 처리하던 사무실이 그녀를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그 방에 들어가면 아마도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책상 앞에 앉아서 거위 깃털 펜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고는 스쿼트를 사각사각 소리내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면서 일어나 지친 딸을 맞아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단 한마디밖에 모르는 앵무새처럼 어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어제 돌아가셨다. 하고 되풀이하셨지만 아무래도 스칼렛은 어머니가 죽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다.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다만 사지에 무서운 쇠사슬이 감겨있는 것 같은 피로감과 무릎이 덜덜 떨릴 만큼의 허기뿐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하자. 지금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도 제랄드처럼 멍청하게 비틀거리든가 웨이드처럼 한결같이 울어댈 것이 뻔하다. 포크가 서둘러 넓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짐승이 불을 그리워하며 다가서듯이 얼른 스칼렛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등불은? 하고 그녀는 물었다. 왜 집안을 이렇게 어둡게 내버려두지? 포크? 촛불을 가져와요. 양초는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스칼렛 아씨. 꼭 한 자루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을 때 쓰려고 남겨둔 게 있기는 있지요. 이젠 닳아서 거의 없어져 가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마미는 돼지 기름에 헝겊으로 심지를 만든 불을 켜놓고 캐린 아가씨와 셀렌 아가씨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토막을 가져와 하고 그녀는 명령했다. 어머니의 방으로, 사무실로. 포크는 발소리를 내면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스칼렛은 손으로 더듬거리며 캄캄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서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다. 아버지의 팔은 여전히 그녀의 겨드랑이 아래에 끼어 있었다. 아주 어린아이나 늙은 노인처럼 잠옷 불안스럽고 호소하는 듯한 모든 것을 믿고 맡겨버린 듯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늙어버리셨구나. 지쳐서 늙어버리셨어. 하고 그녀는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그녀의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 그녀 자신으로서도 어쩐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포크가 반쯤 타다 남은 초를 접시에 세워서 높이 받들고 왔기 때문에 벼랑간 방안이 밝아졌다. 어두운 동굴이 되살아났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스프링이 풀린 낡은 소파, 어머니가 항상 쓰시던 섬세한 조각 장식이 있는 의자 앞의 천장까지 닿을 만큼 높은 사자대, 어머니의 예쁜 글씨로 씌어진 서류가 아직도 가득히 들어있는 서류 정리장, 색이 바랜 양탄자, 모든 것이 전과 같았다. 단지 엘렌만이 없을 뿐이었다. 레몬 버베나 향기를 그윽히 풍기면서 눈꼬리가 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엘렌만이 없을 뿐이었다. 심한 상처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었던 신경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처럼 스칼렛의 가슴은 희미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은 얼마든지 아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느님, 제발 아프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녀는 퍼티 같은 빛을 띤 제랄드의 얼굴을 보았다. 면도를 하지 않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는 이번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전에는 그처럼 윤기를 돌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은 뻣뻣한 은빛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포크는 촛대에 초를 세우고는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만약 그가 개였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녀의 무릎에 콧 잔댕이를 들이대고 낑낑거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졸랐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포크, 지금 흑인은 몇 사람 있지? 스칼렛 아씨, 건달 검둥이 놈들은 달아나버리고 북군을 따라간 녀석들도 있습니다. 몇 명 남아있지? 저하고 마미뿐입니다. 마미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가씨들의 시종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 딜씨가 있습니다. 딜씨도 지금 아가씨들 곁에 붙어 있지요. 모두 해서 3사람입니다. 스칼렛 아씨. 전에는 100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해서 3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칼렛은 목덜미가 아픈 것을 참고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 심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마치 전쟁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손을 움직이기만 해도 10명의 하인을 불릴 수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포크, 난 몹시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게 없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채소밭은? 놈들이 말이 짓밟아서 결단이 났습니다. 언덕 위의 고구마밭도? 만족스러운 미소 같은 것이 그의 두터운 입술에 떠올랐다. 스칼렛 아씨, 고구마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밭에 그냥 남아있을 겁니다. 양키들은 고구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무슨 뿌리인 줄 알고. 이제 곧 다리에 뜰 테니까 그걸 캐다가 구워다오. 옥수수 가루는 없고 말린 완두콩도 없어? 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놈들은 여기서 실컷 먹고 그리고 남은 닭은 말 안장에 매달고 갔습니다. 놈들이 저지른 일에는 끝이 없는 것일까? 집을 태우고 죽이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란 말인가? 놈들은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의지가지 없는 흑인들을 이 황폐한 곳에 남겨놓고 굶어 죽게 할 작정이었던가? 스칼렛 아씨, 마미가 마루 밑에 파묻어둔 능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그걸 먹었지요. 그럼 고구마를 캐러 가기 전에 그걸 가져와. 그리고 말이지, 포크. 난 너무 현기증이 나. 지하실에 포도주가 없을까? 검은 딸기술이라도 괜찮아. 오, 스칼렛 아씨. 놈들은 제일 먼저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역겨운 구토증이 허기와 수면 부족과 피로와 한데 섞여 엄습해 왔으므로 그녀는 손에 닿는 의자에 조각된 장미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포도주도 없단 말이지. 하고 지하실에 쭉 늘어서 있던 숱한 병들을 상기하면서 그녀는 나른하게 말했다. 그러자 한 가지 기억이 되살아났다. 포크, 아버지가 포도덩굴 시렁 밑에 참나무 통에 넣어서 묻은 위스키는 어떻게 되었지? 또다시 기쁨과 존경의 미소가 포크의 검은 얼굴에 빛났다. 스칼렛 아씨, 아신 어쩌면 그렇게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 그 술통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 아씨, 그 위스키는 좋지 않습니다. 파묻은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위스키는 귀부인께서 드실 게 못 됩니다. 흑인이란 어쩌면 이렇게 멍청할까.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키들은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귀부인과 아버님은 아주 잘 마실 거야. 자, 포크, 얼른 술통을 파내와. 그리고 컵 2개와 박하와 설탕도 말이야. 그걸로 줄랩을 만들 테니까. 그는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스칼렛 아씨, 아시다시피 테라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설탕 같은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박하는 말들이 모두 먹어버렸고 컵은 모조리 놈들이 깨어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다시 한번 놈들이라는 말을 쓴다면 나는 틀림없이 소리를 지르고 말 거야.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돋구어 말했다.
그럼 됐어. 빨리 위스키를 가져와. 빨리.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마시겠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는 그의 등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요, 포크. 얼른 생각이 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참 그래. 내가 말과 암소를 끌고 왔는데 암소는 젖이 불어서 아픈 모양이야. 그리고 말의 마구를 끄르고 물을 먹여줘. 그리고 마미에게 암소를 좀 돌보아 달라고 일러줘. 아무것도 먹이지 않으면 멜라니의 아기는 죽고 말 거야. 그리고 멜라니 아씨는 그럼 하고 포크는 조심스럽게 말꼬리를 흐렸다. 멜라니 아씨는 젖이 안 나와. 오 하느님, 만일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셨다면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칼렛 아씨, 저희 딜씨에게 멜라니 아씨의 아기를 시중들라고 하죠. 딜씨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두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나, 자네에게도 어린애가 생겼어, 포크? 아기. 왜 하느님은 이렇게 많은 아기를 만드시는 걸까?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크고 실한 검둥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딜씨한테 가서 동생들이 병간호는 내가 할 테니까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멜라니 아씨 시중을 들라고 해. 그리고 마미에게는 암소를 돌봐주고 가엾은 말은 마구간에 넣으라고 일러. 마구간 따위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스칼렛 아씨. 놈들이 헐어서 장작으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포크, 이제 다시는 놈들이 어쨌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딜씨에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전하고 그리고 포크, 자네는 잊지 말고 위스키를 파내고 고구마를 갖다 줘야 해. 하지만 스칼렛 아씨, 등불이 없으면 파낼 수가 없는데요. 횃불을 쓰면 되잖아. 쓸 수가 없나? 횃불 같은 게 어디 있어야죠. 놈들이. 어떻게든 해봐. 무슨 수를 쓰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아무튼 빨리 파내와. 자, 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기 때문에 포크는 얼른 방을 뛰어나갔다. 스칼렛은 제랄드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다리를 다정스럽게 쓰다듬었다. 전에는 승마로 단련되어 팽팽하던 넓적다리가 몹시 여유어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것은 나중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물어야만 한다. 왜 놈들은 테라를 불태우지 않았을까요? 제랄드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잠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하고 그는 생각을 더듬었다. 그건 놈들이 이 집을 본부로 썼기 때문이야. 양키가 이 집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이 집이 양키들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오욕감이 그녀의 가슴에서 활활 타올랐다. 엘렌이 살고 있었기에 신성한 이 집.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살았었단 말인가. 그렇단다 얘야. 놈들이 여기 오기 전에 강 건너의 12 오크스 댁에 연기가 오르는 게 보이더구나. 하지만 하니하고 인디아가 흑인들을 데리고 메이콘으로 피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단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메이콘으로 갈 수가 없었어. 내 동생들과 어머니가 모두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집에 검둥이들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들은 달아날 때 마차며 노새를 훔쳐갔어. 하지만 마미하고 딜씨하고 포크, 그들만은 달아나지 않았다. 동생들과 내 어머니가 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랬군요. 그랬어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다른 이야기여야만 한다. 샤만 장군이 이 방을 어머니의 사무실을 본부로 썼다고 말하더라도 차라리 그 편이 더 낫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면. 양키는 철도를 차단하기 위해 존스보로를 향해 진격했단다. 놈들은 강 쪽으로부터 몇천 명인지 알 수도 없이 대포와 말이 수없이 도로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현관에서 놈들과 만났다. 어머, 용감하신 아버지.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마치 눈앞에 적군이 아니라 그의 뒤에 아군의 대병력을 거느리고나 있는 것처럼 테라의 층계에서 오만하게 버티고 서서 적을 맞이했을 제랄드를 상상하자 그녀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뿌듯해졌다.
놈들은 집을 태워버릴 테니 나더러 비키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태우려거든 내 머리 위에서 불을 지르라고 해주었지. 우리들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다. 내 동생들이, 그리고 내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째서 아버지는 화제를 자꾸만 엘렌에게로만 끌고 가려는 것일까? 집에는 병자가 있다. 장티푸스다. 움직이면 죽을 것이라고 난 말해주었다. 그리고 불을 지르려거든 우리 머리 위에서 지붕을 태우라고 말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길 떠나기가 싫었다. 테라를 떠나기가. 그는 벽 쪽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침묵 속으로 그의 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스칼렛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랄드의 어깨 뒤에는 무수한 아일랜드의 조상들이 떼지어 있어서 그것을 그에게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활하고 경작하고 사랑하고 자식들을 낳은 그 저택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인 것이다. 나는 놈들에게 집을 태우려거든 죽어가고 있는 새 여자의 머리 위에서 태우라고 해주었다.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적의 젊은 장교가 그 사람이 신사더구나. 양키가 신사라고요? 아니 아버지. 신사였다. 그 사나이는 말을 몰아가더니 얼마 안 되어서 대위와 군의관을 데리고 왔더구나. 그 군의관이 내 동생들과 어머니를 진찰해 주었단다. 그럼 아버지는 그 가증스런 양키를 침실에 들였단 말씀이에요? 그는 모르핀을 갖고 있더구나. 그것이 집에는 조금도 없었단다. 덕분에 동생들은 살아났다. 셀레는 출혈을 하고 있었지. 친절하게도 그는 가능한 모든 치료를 다 해주더라. 그 군의관이 내 동생들과 어머니에 대해 보고했기 때문에 놈들은 집에다 불을 지르지 않았던 거야. 그 대신 그 뭐라던가 하는 장군과 그 참모들이 들이닥치더구나. 그리고 병실만 내놓고는 방이란 방을 모두 차지하고 말았지. 게다가 병사들은. 그는 필요한지 말을 중단했다. 수염이 텁수룩한 그의 턱이 주름살이 잡혀있는 가슴으로 힘없이 숙여졌다. 그러나 그는 애써 다시 말을 계속했다. 병사들은 집 주위에서 야영을 했다. 목화 바치고 보리 바치고 그 밖에 아무데고 도처에 말이다. 목장은 그들의 푸른 군복으로 메워지고 말았다. 그날 밤은 핫도불이 몇천 개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들은 울타리를 헐어다 취사용으로 써버렸다. 헛간도 마곡간도 훈제장도 모두 뜯어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소도 돼지도 닭도 내 칠면조까지도 모두 잡아먹어버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칠면조까지도 양키들이 잡아먹었단 말인가? 게다가 놈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해 갔어. 그림 같은 것까지도 말이야. 가구도 도자기도. 은그릇은요? 은그릇은 포크하고 마미가 어떻게 건사한 모양이야. 아마 우물에 쳐넣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제랄드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것 같았다. 그리고 놈들은 여기서 이 테라에서 전쟁을 시작했단다. 굉장한 소동이었지. 말이랑 병사들이 달려가기도 하고 몰려가서 발을 구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더니 존스보로에서 포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구나. 마치 천둥처럼 울리더라. 알아 누워있는 애들 귀에도 들렸던지 아빠 저 소리를 멎게 해줘요 하고 몇 번이나 말해서 나를 애태웠지. 그리고 어머니는 양키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을 어머니는 아셨나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지. 어머나 다행이었네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어머니는 속을 썩이지 않고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저기 아래층 방에 들어와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존스보로의 포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그녀의 일부분이기도 한 이 고장이 양키의 발 밑에 유린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다. 나는 애들과 내 어머니와 함께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그들과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 제일 자주 만난 것이 젊은 군의관이었다. 그는 친절한, 아주 친절한 사나이였단다, 스칼렛. 온종일 부상병의 치료를 하고 나선 우리를 찾아와 식구들을 치료해 주었다. 약도 얼마간 두고 갔단다.
그는 떠나면서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구나. 따님들은 낫겠지만 어머니 쪽은 너무 쇠약하다는 거야. 몹시 쇠약해서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거야. 체력을 무리하게 다 써버렸다는 거야. 또다시 침묵 속에 빠져 스칼렛은 마지막 며칠간을 그렇게 보냈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어머니는 연약하면서도 테라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거나 먹이기 위해 침식을 잇고 간호하고 일하고 처리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격해 갔어. 진격해 갔어. 그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더니 이윽고 그녀의 손을 더듬었다. 내가 돌아와 주어서 기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뒷곁 현관에서 무엇인가가 비벼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을 닦으라는 말을 40년 동안이나 들어온 가엾은 포크는 요즘 같은 때에도 그 습관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호리병박으로 만든 그릇 2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다. 그에 앞서 뚝뚝 떨어지는 독한 위스키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많이 엎질렀습니다, 스칼렛 아씨. 술통 구멍에서 그릇에 따르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말입니다. 괜찮아, 포크. 고마워. 그녀는 젖은 그릇을 받아들었으나 위스키 냄새를 맡자 불쾌한 듯이 코를 찡그렸다. 이걸 드시면 좋을 거예요, 아버지. 그녀는 묘하게 생긴 그릇에 담긴 위스키를 아버지의 손에 들려주고 물이 든 또 하나의 그릇을 포크에게서 받았다. 제랄드는 아이처럼 고분고분하게 그릇을 들어올려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나 다음에 물을 건네주려니까 머리를 젓고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위스키를 받아 입가로 가져갔을 때 희미하게 나무라른 빛을 띠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다. 귀부인은 위스키 따위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귀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밤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려. 그녀는 그릇을 기울여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그것을 꿀꺽 마셨다. 독한 액체가 타는 듯이 목구멍에서 뱃속으로 내려가자 숨이 막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는 또다시 그릇을 기울였다. 이때 스칼렛 하고 제랄드가 말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듣는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만하면 됐다. 독한 술을 마실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마시면 취한다. 취한다고요? 그녀는 보기 흉하게 웃었다. 취한다고요? 전 취하고 싶어요. 취해서 이런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녀는 또 마셨다. 열기가 서서히 혈관 속에 타오르고 온몸으로 배어들어가더니 이윽고 손가락 끝까지 쑤시고 후끈거렸다. 이 친절한 불길은 어쩌면 이렇게 고마울 수 있을까.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은 가슴 밑바닥까지 스며들어가더니 다시 온몸에 힘이 되살아났다. 제랄드의 어이없어하는 찡그린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다시 아버지의 무릎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언제나 아버지가 좋아하던 얘의 조금 건방진 미소 같은 것을 지어 보이려고 했다. 이 정도로 제가 취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클레이턴에서도 제일 똑똑한 머리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는 딸의 지친 얼굴에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위스키는 그의 기운도 북돋워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술이 담긴 그릇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자, 더 드세요. 그러면 제가 2층으로 모시고 가서 잠재워 드릴게요.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 나는 마치 웨이드에게 하듯이 말하고 있네. 아버지에게 이런 말버릇을 써도 괜찮은 것일까?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잠재워 드리겠어요. 하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다. 자, 좀 더 마시게 해드리겠어요. 이 그릇의 술을 죄다 말이에요. 그러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푹 주무셔야 해요. 스칼렛이 여기 있는 이상 이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드세요. 아버지는 고분고분하게 또 받아 마셨다. 이윽고 그녀는 팔을 아버지의 겨드랑이 밑에 넣어 일으켜 세웠다. 포크. 포크는 한 손으로는 그릇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제랄드의 팔을 잡았다. 스칼렛은 일렁거리며 타는 촛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어두운 현관을 천천히 가로질러 제랄드의 방을 향해 구불구불 도는 계단을 올라갔다. 셀렌과 캐린이 한 침대에서 두렁거리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는 방은 등불 대용으로 돼지기름을 담은 접시에다 헝겊 오라기를 심지삼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났다. 창문을 모조리 닫아 놓았기 때문에 양냄새며 기름 냄새며 병실 특유의 악취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에는 스칼렛은 정신이 아찔했다. 아마도 의사가 병실에 바깥 공기를 들여보내면 큰일 난다고 말했겠지만 만약 자기가 여기 앉아 간호를 해야 한다면 스칼렛은 신선한 공기를 맡아야지 아니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세 개의 창문을 열고 떡갈나무 잎과 흙냄새를 방 안에 불어넣었지만 새로운 공기도 몇 주일 동안이나 닫아두었던 방에 밴 고약한 냄새를 좀처럼 몰아낼 수가 없었다. 창백하게 여인 캐린과 셀레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에 의족해 속삭이던 내 귀퉁이에 높은 기둥이 있는 침대에서 가물가물 얕은 잠을 자기도 하고 잠이 깨어 눈을 퀭하게 뜬 채 중얼거리기도 하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빈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휘어있는 프랑스 제정시대풍의 좁은 침대인데 엘렌이 사바나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엘렌은 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스칼렛은 동생들 곁에 앉아서 멍청하게 두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텅 비었던 뱃속에 들어간 위스키가 여러 가지로 그녀에게 장난을 쳤다. 이따금 동생들의 모습이 아득히 멀리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띄엄띄엄 끊기는 목소리가 마치 벌레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확대되어 번개 같은 속도로 덤벼들기도 했다. 그녀는 피로했다.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드러누워 며칠이고 오래오래 잠을 잤으면 하고 생각했다. 아, 드러누워 잘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엘렌이 다정하게 어깨를 흔들며 너무 늦었다 스칼렛.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못 쓴다 하면서 깨워준다면.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행복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엘렌만 있어준다면. 하다못해 누구든지 그녀보다 분별 있고 현명하고 꿋꿋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무릎에 그녀의 얼굴을 파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깨에 그녀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들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멜라니의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한 손에는 위스키가 담긴 호리병박 그릇을 들고 있었다. 침침한 불빛에 보니까 딜씨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도 여유어 보였고 인디언의 특징이 전보다도 한결 뚜렷하게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높은 광대뼈는 더욱더 튀어나왔고 매부리코는 좀 더 날카로워졌으며 구릿빛 피부는 한층 더 선명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빛이 바랜 옥양목 드레스가 허리까지 헤쳐져서 커다란 청동색 유방이 드러나 있었다. 꼭 안긴 멜라니 갓난아이는 윤기 없는 장미꽃 봉우리 같은 입으로 정신없이 검은 젖을 빨면서 마치 어미고양이의 따뜻한 베이털에 몸을 파묻은 새끼고양이처럼 부드러운 가슴을 조그만 주먹으로 누르고 있었다. 스칼렛은 비틀비틀 일어나 딜씨의 팔에 손을 얹었다. 용케 남아있어 주었어, 딜씨. 어떻게 하찮은 검둥이 따위들과 함께 달아날 수 있겠어요, 스칼렛 아씨. 아씨의 아버님께서 친절하게도 저희 딸 프리시를 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씨의 어머님께서도 그토록 저희에게 친절히 대해주셨는데요. 앉아, 딜씨. 그 정도면 아기의 젖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멜라니 아씨는 어떠시지? 이 도련님은 단지 배가 고프셨을 따름이에요. 시장하신 도련님에게 드릴 젖은 제 것으로 충분합니다. 멜라니 아씨께서도 별일 없어요. 돌아가실 염려는 없습니다, 스칼렛 아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멜라니 아씨같이 앓는 사람들을 백인이고 흑인이고 여태까지 많이 보아왔는거려. 단지 몹시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데다가 이 갓난 도련님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잘 위로해드리고
이 그릇에 남았던 위스키를 드렸더니 잠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온 집안 식구가 이 옥수수 위스키의 덕을 본 셈이다. 어디 꼬마 웨이드에게도 먹여볼까? 그렇게 하면 딸꾹질이 멎을지도 모르지 하고 스칼렛은 신경질적으로 생각했다. 멜라니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애슐리가 돌아왔을 때에는, 만약 돌아온다면, 아니다. 이런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아, 나중에 생각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렇게도 많단 말인가. 풀어버려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다지도 많다는 말인가. 총결산하는 시간을 영원히 미룰 수 있다면, 이때 밖의 조용한 공기를 깨뜨리고 삐걱삐걱하는 율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저건 아씨들을 씻겨드릴 물을 마미가 깃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요. 하고 딜씨가 탁자 위에 있는 약병과 컵 사이에 그릇을 올려놓으며 설명했다. 스칼렛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귀에 익어온 우물의 도르래 소리에 놀라다니 그녀의 신경도 어지간히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딜씨는 위험 있는 조용한 표정으로 그녀의 웃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딜씨는 그녀의 심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몸을 묻었다. 꼭 죄인 코르셋이며 답답한 칼라, 발을 물집투성이로 만든 모래와 잔돌이, 아직도 잔뜩 들어있는 구두 따위를 벗어 던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삐걱거리는 도르래의 소리는 점점 느려졌다. 삐걱거릴 때마다 줄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두레박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제 곧 마미, 엘렌의 마미, 그리고 그녀의 마미가 올라오겠지.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이젠 젖을 잔뜩 먹어 실증이 났을 텐데도 갓난아이는 소중한 젖꼭지가 입에서 빠지자 킹킹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잠자코 있던 딜씨가 어린애의 입에 젖꼭지를 물리면서 양손으로 어르고 있는 동안 스칼렛은 뒷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마미의 느릿하면서도 끄는 듯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쩌면 밤이 이토록 조용할까.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녀의 귀에는 크게 울리는 것이다. 마미의 육중한 몸이 문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거대한 몸무게 때문에 2층의 복도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양손에 어깨가 처질 만큼 무거운 나무 물통을 든 마미가 방에 들어섰다. 그 정다운 검은 얼굴에는 원숭이의 얼굴에서 보는 것 같은 야릇한 슬픔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스칼렛을 보더니 그녀는 눈을 빛내고 흰 이를 드러내면서 물통을 내려놓았다. 스칼렛은 얼른 달려가서 그 살이 늘어진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것은 많은 백인과 흑인들의 얼굴을 묻은 가슴이었다. 거기에는 무엇인지 모를 굳센 것, 그리고 조금도 변함없는 옛날의 생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마미의 첫마디는 그러한 환상을 무참하게 쫓아버렸다. 마미의 아씨님이 돌아오셨구려. 오 스칼렛 아씨, 엘렌 마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저희들은 대관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 스칼렛 아씨, 저도 엘렌 마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엘렌 마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뼈아픈 고생이 있을 뿐이지요. 괴롭고 무거운 짐뿐입니다, 아씨. 괴롭고 무거운 짐뿐이에요. 마미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대던 스칼렛은 괴롭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그날 오후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 넌더리가 날 만큼 단조롭게 윙윙거리던 말이 아닌가. 지금 그녀는 그때 생각나지 않았던 노래의 다음 구절을 울적한 마음으로 생각해냈다. 괴롭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이젠 며칠 뿐이라오. 가벼워지지 않을 짐이라면 무겁고 가벼운 게 무슨 소용이람. 비틀거리며 이 길을 가는 것도 이제 며칠 뿐이라오. 가벼워지지 않을 짐이라면. 그녀의 지친 마음에 이 구절이 걸렸다. 그녀의 무거운 짐은 영원히 가벼워지지 않는 것일까? 테라로 돌아온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였던가? 그녀는 마미의 팔에서 빠져나오자 손을 뻗어
마미의 주름투성이인 검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머, 아씨의 손이. 마미는 물집이 생기고 피가 말라붙은 그녀의 조그만 손을 잡고 깜짝 놀라 나무라듯이 바라보았다. 클레다 씨, 손을 보면 귀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처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얼굴까지 이렇게 까맣게 타시다니요. 불쌍한 마미. 전쟁과 죽음이 방금 머리 위를 지나간 참인데도 아직도 그런 부질없는 일을 가지고 까다롭게 나무라다니. 다음에는 틀림없이 손에 못이 박히고 죽은 깨가 있는 아가씨는 대개 남편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겠지. 그래서 스칼렛은 앞질러서 말했다. 마미, 내게 어머니 얘기를 좀 해줘. 난 도저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물통을 들어 올리려고 몸을 구부린 마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잠자코 물통을 침대 옆까지 가지고 가더니 시트를 벗기고 설렌과 캐린이 잠옷을 풀어 헤쳤다. 스칼렛은 희미하게 너울거리는 불빛 속에서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캐린은 깨끗하긴 하지만 누덕누덕 기운 잠옷을 입고 있었다. 마미는 낡은 에이프런 조각으로 두 동생의 여인 몸을 닦아주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스칼렛 아씨, 엘렌 마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슬래터리가 놈들입니다. 걸레조각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천한 가난뱅이 백인인 슬래터리가 놈들입니다. 그따위 하찮은 녀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엘렌 마님은 마음이 고우셔서 무슨 부탁이든 받으시면 결코 마다하지 못하셨지요. 슬래터리가? 하고 스칼렛은 미심쩍게 물었다. 그 사람들이 어쨌다는 거지? 이런 병에 걸렸었지요. 하고 축축하게 젖은 시트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마미는 젖은 헝겊으로 벌거벗은 두 처녀 쪽을 가리켰다. 노처녀인 그 집 딸 에미가 이 병에 걸렸다고 엘렌마님에게 울며불며 달려왔습니다. 걸핏하면 그들은 주르르 달려오곤 했지요. 도대체 제 딸이 병 간호를 남에게 맡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엘렌마님은 남의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지만 곧 가셔서 에미의 병 간호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엘렌마님도 몸이 그리 튼튼하지는 못했었지요. 스칼렛 씨,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은 병참인지 뭔지가 모조리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해서 엘렌마님은 작은 새만큼만 잡수셨습니다. 저는 백인 찌꺼기 따위는 버려두시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에미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자 이번에는 캐린 아가씨가 그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장티푸스는 그 길로 곧장 날아와서 캐린 아가씨를 덮치고 다음에는 셀렌 아가씨에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마님께선 아가씨들의 병간호를 하셔야 했지요. 큰 길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북군은 강 건너에서 밀어닥치고 들리라는 검둥이는 밤마다 달아나 버리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려는가 싶어서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렌 마님은 침착하셨지요. 그저 아가씨들께 드릴 약이 없어서 그걸 걱정하시느라고 유령처럼 여유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함께 아가씨들의 몸을 10번씩이나 닦아드리고 나서 엘렌 마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마미, 영혼을 팔 수 있다면 팔고 싶구나. 난 그걸 팔아서라도 딸애들이 이마에 얹어줄 얼음을 사고 싶다 하고요. 엘렌 마님은 제랄드 나리도 로사나 티나도 일절 이 방에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는데 전 이미 한 번 장티푸스를 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엘렌 마님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스칼렛 씨, 그때 전 이젠 틀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미는 몸을 일으키더니 에이프런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았다. 엘렌 마님의 병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스칼렛 씨. 그 친절한 양키 의사 선생님도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마님께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도 이 마미마저 못 알아보셨지요. 어머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어? 나를 찾으셨어? 아니요. 엘렌 마님은 사바나 시절의 작은 아씨로 되돌아가셨지요. 마님은 아무의 이름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들씨는 몸을 틀어 잠든 아기를 무릎 위에 누이면서 말참견을 했다.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인디언 검둥이년이. 마미는 사나우리만큼 격해져서 딜씨 쪽을 보았다. 잠자코 있어, 마미.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지, 딜씨? 아버지야? 아니요, 나리가 아닙니다. 마침 목화를 태운 날 밤이었는데. 목화를 태워버렸어? 빨리 말해봐. 네, 아씨.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정들이 창고에서 뒷마당으로 들고 나와 조지아에서 제일 가는 목화다. 불을 질러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불을 질렀답니다. 3년 동안 모은 목화, 15만 달러어치 목화가 한 주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불빛으로 사방은 마치 대낮처럼 밝아졌었지요. 저흰 집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을까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이 방에 있었는데도 어찌나 밝은지 마룻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창밖이 밝아졌기 때문에 엘렌 마님께서도 잠이 깨셨던지 침대에 일어나 앉으시더니 커다란 목소리로 한두 번 필립, 필립 하고 부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지만 사람의 이름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엘렌 마님께서는 계속 그 이름을 부르셨지요. 마미는 돌처럼 굳어져서 딜씨를 노려보았지만 스칼렛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생각에 잠겼다. 필립,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이름을 부르며 죽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애틀랜타에서 테라까지 긴 여론은 끝났다. 엘렌의 따뜻한 팔 속에서 끝났어야 할 그 여론은 무정한 벽에 부딪힘으로써 끝났다. 스칼렛은 이미 영원히 자기를 감싸주는 깃털이불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키스해주는 지붕 밑에서 어린애처럼 안심하고 잠들 수는 없게 되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그녀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나 항구는 없는 것이다. 어디를 향하든 어떻게 몸을 뒤틀든 그녀가 부닥친 이 막다른 골목을 피할 길은 없었다. 그녀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져줄 어깨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늙어서 멍청해져 버렸고 동생들은 알아누웠으며 멜라니는 지쳐서 쇠약해졌고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검둥이들은 엘렌이 그러했듯이 엘렌의 딸도 역시 자기들이 의지처가 되어줄 것으로만 믿고 그녀의 스커트에 잔뜩 매달렸다. 떠오르기 시작한 희미한 달빛 속에서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니 검둥이는 달아나 버렸고 토지는 황폐했으며 헛간은 타버린 테라가 마치 눈앞에서 피를 뿜고 있는 육체처럼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 자신의 육체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노인이며 병, 굶주린 입들과 그녀의 스커트에 매달리는 무력한 손들. 여로의 마지막은 이것이었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는 그것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단지 어린 자식을 거느린 19살의 미망인 스칼렛 오하라 해밀턴 뿐인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멜라니와 갓난아이는 피티고모와 메이콘의 바 댁이 맡아줄 것이다. 그리고 동생들은 병이 나오면 외갓집의 친척에게 억지로라도 떠맡겨야겠다. 그리고 그녀와 제랄드는 제임스 백부나 앤드류 백부한테로 가면 된다. 그녀는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바싹 마른 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시트는 흘린 물로 검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쇳렌이 싫었다. 그녀는 지금 그것을 똑똑히 알았다. 사실 그녀는 쇳렌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캐린을 좋아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누구 할 것 없이 약한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녀와는 핏줄이 닿았고 테라의 일부분이었다. 그 두 사람을 불쌍한 친척의 신세로 이모들 집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다. 오하라 집안 사람이 둘씩이나 불쌍한 친척으로서 동정하는 빵이나 인정에 매달려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이 막다른 길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일까? 그녀의 지친 머리는 너무나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물로 변한 공기에 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그녀는 양손을 무거운 듯이 머리 위로 올렸다. 그리고 컵과 약병 사이에 놓인 그릇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침침한 불빛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밑바닥에 아직도 술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확 풍겨오는 술 냄새를 맡아도 이젠 그리 싫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셨다. 이번에는 타는 듯한 느낌은 없고 훈훈하게 몸이 더워졌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꿈인 것이다. 어둠침침한 방도, 알아서 야윈 처녀들도,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는 마미의 거대한 그림자도, 검은 가슴에 조그만 연분홍빛 육체를 안고 청동상처럼 꼼짝하지 않은 들씨도 모두 꿈이다. 이제 꿈에서 깨나면 부엌에서 굽는 베이컨 냄새가 풍겨오고 검둥이들이 높은 웃음소리며 밭으로 나가는 마차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엘렌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윽고 그녀는 자기가 자기 방의 침대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희미한 달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고 마미와 들씨가 옷을 벗는 것을 거들고 있었다. 이젠 갑갑한 코르셋에 가슴을 죄이지 않아도 되고 뱃속이나 뱃속까지 깊숙하고 조용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녀는 양말이 부드럽게 벗겨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물집투성이에 발을 씻기면서 마미가 똑똑지는 않으나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기분 좋게 들었다. 어쩌면 물은 이렇게도 차가울까? 어린애처럼 푹신한 이불 속에서 잔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그녀가 한숨을 짓자 긴장이 풀렸다. 1년이나 혹은 1초처럼 생각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는 혼자 방에 남겨져 있었다. 침대 위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은 아까보다도 밝았다. 그녀는 자기가 취한 것을 피로와 위스키로 취해버린 것을 몰랐다.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어느덧 자기가 지쳐버린 육체에서 빠져나와 어딘지 고통도 피로도 없는 공간에 떠서 초인적이고 총명한 두뇌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녀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테라로 오는 긴 여로의 어딘가에서 자기 속에 있는 소녀 시절을 떨쳐버리고 왔기 때문이었다. 이미 그녀는 새로운 경험에 의해 하나하나 틀이 바뀌는 소상용 찰흙은 아니었다. 마치 천년이나 계속된 것 같은 그 막막한 하루 동안에 어느 틈엔지 찰흙은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시중을 받는 것은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이다. 청춘은 가버렸다.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여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친가에도 외가에도 의지할 수 없었고 의지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오하라 집안은 남의 동정에 의지할 수는 없다. 오하라 집안은 오하라 집안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다. 그녀의 무거운 짐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충분히 견딜 만한 굳센 어깨가 있었기에 그녀에게로 보내진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덮쳤던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었던 만큼 이제 자신의 어깨는 어떠한 무거운 짐도 감당할 만큼 굳세다고 좀 더 높은 데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해 보아도 그녀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테라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붉은 흙의 경작지가 그녀의 것이라는 것 이상으로 그녀는 붉은 흙의 경작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피처럼 붉은 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목화처럼 생명을 빨아먹어 왔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테라에 머무르면서 테라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동생들, 멜라니와 애슐리의 아들, 검둥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내일, 오 내일, 내일 그녀는 자기 복에 멍에를 메고서라도 일하리라. 내일이야말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우선 12 오크스 농장과 맥킨토시 농장으로 가서 황폐한 농원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보고 와야겠다. 그리고 개울가 늪지에 가서 집 잃은 돼지나 닭을 찾아와야겠다. 또 존스보로와 러브조이로 엘렌의 보석 부츠를 가지고 가자.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 남아있어서 무엇이든 먹을 것을 팔아줄 것이다. 내일이야말로, 내일이야말로. 그녀의 두뇌는 마치 태엽이 풀린 시계처럼 점점 둔하게 움직였지만 환영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집안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당시에는
거의 지루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듣는 대목도 있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들이 이때 문득 수정처럼 분명해졌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제랄드는 한 푼도 없이 테라 농장을 이룩해 놓았다. 엘렌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정복하고 일어섰다. 로비아르 집안의 조부님은 나폴레옹을 실각시킨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기름진 조지아의 해안에 새 생활의 뿌리를 내렸다. 또 증조부인 푸르돔은 한때 아이티의 울창한 정글 속에다 소왕국을 건설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끝내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생전에는 사바나에서 그 이름이 우러러지는 것을 보면서 살았다. 그곳에는 또 아일랜드의 자유를 위해 아일랜드 의용군에 몸을 던져 싸우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선조들도 있었고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보인 강변에서 전사한 오하라 가문의 선조들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압도당할 것 같은 거대한 비운에 시달렸지만 그 비운에 짓눌리지는 않았다. 재정의 몰락도, 반항하는 노예들의 칼도, 전쟁도, 반란도, 추방도, 재산의 몰락도 그들을 거꾸러뜨릴 수는 없었다. 심술궂은 운명이 어쩌다가 그들의 목을 꺾어놓은 일은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절대로 비명을 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싸웠다. 죽어도 그들은 굴복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떨어져서 마침내 죽은 것이다. 그녀의 혈관에도 그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러한 사람들의 환영이 달빛이 비치는 방 안을 조용히 움직이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운명이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을 받아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낸 그러한 혈족들, 그들을 보아도 스칼렛은 놀라지 않았다. 테라야말로 그녀의 운명이며 싸움터였다. 그녀는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녀는 졸린 듯이 돌아누웠다. 어둠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서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그녀의 선조들이 정말로 방 안에 있어서 그녀에게 무언의 격려를 속삭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꿈의 일부분일까? 당신들이 정말로 그곳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하고 그녀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어쨌든 주무세요. 고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스칼렛의 몸은 어제 몇 마일씩이나 걷기도 하고 마차에 흔들리기도 한 탓으로 뻐근하고 아팠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빨개지고 물집이 생긴 손바닥은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혀에는 백태가 끼고 목구멍은 불꽃에 말린 것처럼 바싹 말라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머리는 눈을 움직이기만 해도 띵하고 아팠다. 위는 갓 임신했을 무렵이 생각날 만큼 메스꺼워서 아침 식탁에 오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구마가 못 견디게 싫어서 냄새도 맡기 역겨웠다. 제랄드라면 그것은 처음으로 독한 술을 마신 탓이고 흔히 있는 숙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모양이다. 비록 식탁의 주인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이 노인은 흐릿하고 얼빠진 잿빛 눈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엘렌의 패티코트가 스치는 소리와 레몬 버베나의 향기를 맡으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스칼렛이 식탁에 앉자 그는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기다리자. 좀 늦는구나. 그녀는 아픈 머리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건너다 보았다. 그러자 제랄드의 의자 뒤에 서 있던 마미의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한 눈길과 마주쳤다. 그녀는 한 손을 목에 대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침 햇살 속에서 아버지를 내려다 보았다. 그는 멍청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도 조금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랄드가 명령을 내려주기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분부해 주기를 얼마나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 순간까지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젯밤만 해도 아버지는 거의 보통 때와 다름없이 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하긴 어젯밤에도 여느 때처럼 고함을 질러대지도 않았고 기운도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만은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엘렌이 죽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다.
그는 북군의 내습과 아내의 죽음, 이 두 가지 충격으로 실성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녀가 입을 열려고 하자 마미는 세차게 고개를 저어 말린 다음 에이프런을 들어올려 붉어진 눈시울을 닦았다. 아, 아버지가 미쳐버리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 새로운 근심 때문에 그녀의 띵한 머리는 뻐개질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는 단지 머리가 멍해지셨을 뿐이야. 병 같은 거겠지.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낫지 않는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일도 어머니의 일도 또 그 밖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생각해야 할 일이 어쩌면 이토록 많을까.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일은 제쳐놓는다 치더라도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은 일들만 해도 너무나 많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 그리고 뒷곁의 현관으로 갔더니 가장 좋은 제복, 그러나 지금은 볼품없이 누덕누덕 기운 제복을 입은 포크가 맨발로 층계에 앉아 땅콩 껍질을 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쿡쿡 쑤셨고 밝은 아침 햇살이 날카롭게 눈을 자극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흑인에게는 항상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그녀가 너무나 무뚝뚝하게 질문을 시작하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포크는 어리둥절한 듯이 눈썹을 축혀 세웠다. 엘렌 마님은 누구에 대해서도 설사 병아리나 수박을 훔친 사람을 붙잡았을 때에도 결코 이렇듯 무뚝뚝하게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스칼렛은 새삼스럽게 농장이며 채소밭이며 가축에 대해 물었다. 그녀의 녹색 눈에는 그때까지 포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질고 빈틈없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그 말은 죽었습니다. 제가 메어두었습니다만 물통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코를 쳐박고 죽었더군요. 그러나 아씨, 암소는 괜찮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놈이 글쎄 간밤에 새끼를 낳았더군요. 그렇게 울어댄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집이 프리시는 꽤나 훌륭한 산파가 될 거야. 하고 스칼렛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 애는 암소가 우는 건 저 집 울어서 그런다고 하던걸. 그렇지만 프리시를 암소 산파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스칼렛 아씨. 하고 포크는 재치 있게 말했다. 새끼를 낳으면 암소도 어엿한 암소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저 북군의 군의관도 아가씨들에게는 버터밀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 버터밀크를 이젠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알았으니까 계속하자고. 그래 가축은 얼마나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늙어빠진 암돼지 한 마리하고 새끼 돼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북군이 밀어닥친 날 제가 늪지대로 몰아넣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약한 암돼지죠. 그래도 붙잡아야 해. 자네와 프리시가 지금 곧 잡으러 갔다 와. 포크는 놀라면서 몹시 화를 냈다. 스칼렛 아씨, 그건 들일을 하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집안일만 하는 검둥이였죠. 스칼렛의 눈에서 번쩍하고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다. 둘이서 새끼 돼지를 붙잡아와. 그게 싫다면 들일을 하는 검둥이처럼 여기서 나가줘. 상처 입은 포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 엘렌 마님만 계셨더라면. 마님은 그러한 구별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리고 들일과 집안일이 커다란 차이점을 알고 계셨다. 저더러 나가라고 하십니다만 스칼렛 아씨, 대체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가든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테라에 있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멋대로 양키 꽁문이라도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밭과 모카밭은 어떻게 되어 있지, 포크? 옥수수밭 말씀입니까, 스칼렛 아씨? 놈들은 말을 옥수수밭에 풀어놓아 말이 먹고 짓밟게 한 다음 나중에는 남은 것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카밭은 밭 위로 포차며 마차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강 건너 작은 모카밭만은 놈들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런 건 짓밟을 거리도 못 되지요. 고작해야 수학이 새가마니가 될까 말까 하니까요. 새가마니. 보통 테라에서 산출되는 가마니수를 생각하자 스칼렛의 머리는 더 한층 아파왔다. 새가마니. 그렇다면 저 무능한 슬래터리가가 생산해내는 양과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은가. 게다가 난처한 것은 세금 문제였다. 남부 동맹은 현금 대신 목화를 바치게 하고 있었는데 새가마니로는 세금 내기에도 모자란다. 그러나 들일을 하는 검둥이는 모조리 달아나고 목화를 따는 일꾼이 한 사람도 없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나 남부 동맹에 있어서 그리 대수로운 문제는 못 되었다. 좋아, 이제 그런 일은 생각지 말아야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따져보면 세금 따위는 여자의 일이 아닌걸. 그런 일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지. 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지금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자. 정부는 세금을 거두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거두라지.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니까. 포크, 너희들 중에서 누가 12 오크스 농장이나 맥킨토시 농장에 가서 채소밭에 무엇이 좀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온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테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키에게라도 붙잡히면 큰일이니까요. 딜시를 맥킨토시 농장으로 보내야겠군. 무엇이고 찾아낼지도 몰라. 난 12 오크스에 갔다 오겠어. 누구하고 같이 가시려고요, 아씨? 나 혼자 가겠어. 마미는 동생들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고 아버지도 가실 수 없을 테니까. 포크는 즐겁을 하여 소리를 지르며 말렸지만 그것이 그녀를 짜증스럽게 했다. 12 오크스에는 틀림없이 양키나 나쁜 검둥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을 그녀 혼자 가다니 어림도 없는 짓이다. 이젠 그만해도 포크. 딜씨에게 곧 떠나라고 일러줘. 그리고 너와 프리시는 암태지와 새끼돼지를 꼭 붙들어 와야 해. 그녀는 발길을 돌리면서 간단히 명령했다. 빛은 바랬지만 깨끗한 마미의 낡은 햇빛 가리개 모자가 뒤쪽 현관의 못에 걸려 있었다. 스칼렛은 그것을 벗겨 쓰면서 레트가 파리에서 사다 준 녹색의 깃털 장식이 있는 곡선이 아름다운 모자를 마치 딴 세상의 것처럼 회상했다. 그녀는 떡갈나무로 만든 커다란 광주리를 안고 뒷 계단을 내려갔으나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마치 등뼈가 정수리를 꿰뚫은 것 같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